자, 쌤들 시험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시험장에서 쉬운 문제 나와도 잘 쓸 거고 어려운 문제 나와도 잘 쓸 거니까 오늘은 문제가 아마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 그리고 보통 3명의 교수가 들어가면 분야가 다른 교수들이 들어갈 거니까 아마 이번 문제 같이 지식관 같은 철학이나 교육심리학과 해당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거 나왔어? 두 번째 교육과정 나왔죠? 교육과정. 세 번째는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돼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낼 가능성이 크다. 예? 자, 그럼 이제 풀이하고 우리가 시범 답안을 써보고, 그쵸? 쌤, 그 다음 어떤 거? 예? 우리가 암기를 같이 하도록 하죠. 그러면 먼저 쌤들 풀이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쌤 아마 초안지를 지금은 안 줬지만 앞으로는 줄 거예요. 초안지를 2개 따로 받을 거란 말이야. 이 답지하고 초안지하고. 그럼 초안지에다가 제일 먼저 자, 쌤 서론과 결론, 본론, 결론을 써놓고 사실은 서론, 결론은 몇 분 안에 써줘야 되겠어. 실제로 쓸 때는 5분이면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본론에서는 답이 3가지를 물어보고 있어. 그쵸? 자, 쌤, 그런데 보니까 서론 쓰는데 30분 걸렸다. 그럼 망하는 거지. 그치? 서론은 그럼 어떤 걸 쓸 것인가 생각해보면 중요성하고 뭐하고 서술 방향하고 어떻게 서술하겠다 이 방향을 써주면 되겠죠. 자, 결론은 항상 이걸 쓰십시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착하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거. 그치?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건가 대안까지만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생각 안 하면 오래 걸려. 그래서 새로운 채점 안 하니까 무조건 중요하다고 써. 자, 쌤 한번 봅시다. 본론의 내용은 두 선생님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구성주의 사실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수업이 구성주의인지는 알겠죠, 전반적으로. 예? 그러면, 자, 서론에서 구성주의 어려움이다, 사례가. 그러면, 자, 쌤, 서론 쓸 때 어떻게 쓰면 좋겠어? 지금 쓰지 마십시오. 시범 답안 써보도록 할 거니까. 서론 쓸 때, 구성주의는, 자, 굉장히 중요하다. 구성주의 중요성 쓰고, 그런데 현장에서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쵸? 이런 식으로 쓰고, 뭘 쓰면 되겠어?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제시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면 되겠죠? 제시문을 분석해서 논제에서 물어본 말과 그 방향에 대해 써보겠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그러면 1번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 이 방법이야. 이 수업 방법. 이 수업 방법은 어떤 수업 방법이냐면 PBL이야. 그쵸? 문제 중심 학습. 몰랐어요? 이 수업 방법, 이 방법은 문제 중심 학습이겠죠? 그런데 잘 모르겠다 이 말이야. 모르겠으면 굳이 이 부분은 쓸 필요 없고, 이 PBL이면 PBL은 어떤 것에 기반을 뒀다 그랬어? 구성주의. 그쵸? 그럼 구성주의에 뭘 쓰라는 말이야? 지식관을 쓰라는 말이야. 선생님,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애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구성주의에 무슨 관을 쓰라 그랬어?
지식관을 쓰지 구성주의 학습자 간, 교사 간 다 빵점이죠. 구성주의 써봐야 0점이죠. 특수 같은 경우도 기대가치론의 원인을 쓰라 그랬는데 기대가치론 쓴 건 하나도 점수 안 줬죠. 기대가치론에서 원인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쌤 지식관을 써라 그랬으면 쌤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쌤 생각해 봅시다. 쌤들은 어떻게 이거 구성주의를 구성했었어? 구성주의 지식관을 쓰래. 그러면 쌤들 빠르게 어떤 걸 생각하면 되겠어? 지식은 구성되는 좋은 생각이야. 객관주의라는 것과 대비된다는 걸 꼭 생각해야 돼. 그래야 뭐 할 수 있겠어? 지식관을 쓰라는 거죠. 지식관을 쓰라는 것은 뭘 쓰라는 걸까? 지식관의 특징을 쓰라는 거잖아. 지식의 특징. 구성주의에서 생각하는 지식의 특징. 그러면 자, 쌤 알다시피 객관주의에서의 특징하고 구성주의 특징은 대비되겠지? 그럼 쓰는 요령을 한번 봐봐. 자, 먼저 자, 구성주의는 그럼 객관주의하고 다르니까 지식은 이미 주어진 거야, 구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성주의죠. 그래서 지식은 뭐다? 구성적이다 이렇게 썼어. 그렇죠? 두 번째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 그렇죠. 그렇죠. 좋고 어차피 이거 구성적이다 할 때 뒤에다 써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게 있어? 그렇지. 여기는 객관주의는 보편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보편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이란 말하고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오, 탈맥락적은 보편적 같은 말인데. 그렇지. 맥락적이다. 맥락성이다. 그쵸? 그래서 맥락적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세 번째는 객관주의 지식하고 차이니까 객관주의는 객관적이야 아니면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지. 가변적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까? 불변적이죠. 따라서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 가변적이다, 상대적, 다 답이야, 쌤. 여기에 가변적, 상대적 이런 말들 다 답이야. 그런데 쌤 어떤 사람은 여기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그것도 답이야. 지식관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다. 그것도 답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많은 답들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쓸데없이 구성주의 학습자는 능동적이고 이런 말을 쓸 필요는 없어. 학습자관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해야 돼. 지식관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구성주의 지식관을 책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책에는 이런 걸 써라 그러면 또 뭐야? 구성주의는 잘하는데. 그 구성주의를 무턱대고 외우면 안 돼. 그럼 구성주의하고 대입되는 것만 알면 특성은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6점을 줬기 때문에 쌤 한번 분석적으로 해봅시다. 6점을 주고 1시간을 줬다는 말이야. 그럼 아마 특징을 3개 정도 쓰면 2점씩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한 3개 정도만 특징이 맞으면 몇 점을 주겠어? 6점을 주겠다. 혹시 이것도 뭐한다? 두려운 사람들은 여기에다 그냥 그렇지. 자, 쌤 봐봐.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할까? 구성주의 지식관을 앞에다가 키워드를 대방출하는 거야. 해당되는 말들. 자, 구성적이고 맥락적이고, 자, 객관주의에 비해서 구성적이고 맥락적이고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고, 그 다음 뭐가 있겠어? 정형적이야, 탈정형적이야. 탈정형적이고, 이런 거 쭉 써! 키워드 채점은 걸려라고. 그리고 이들 중에서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그렇죠. 내가 스님 된 거 다 아는데, 시간상 3개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걸 쓰지는 말고, 내가 당신 낸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쓰면 웃기잖아. 채점하다 기분 나쁘겠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먼저 이야기하고 3개 정도만 써주면 아주 훌륭한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 제가 왜 객관주의를 들먹이냐면, 쌤, 지식은 구성적이라고 본다. 그 다음 쓸 게 뭐야? 쌤, 이걸 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 알았어. 구성적이고 상대적이고. 그럼 봐. 부연 설명해서 구성적이라는 것을 놓은 걸 대체시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봐봐. 즉, 다시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해 줘도 되겠죠? 객관주의는 주식이 이미, 주식이란다. 미안해. 쌤도 주식 많습니까? 지식이, 밥을 안 먹어서 주식이라고 그런가? 지식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는 데 비해서 구성주의는 지식의 학자들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어때? 이것 생각보다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굉장히 빨리 쓰고 풍부하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쌤. 이런 것들을 요령을 알아란 말이야. 구성주의 지식관이 시험장에 실제로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논술은 그래서 무작정 외우면 완전히 무작정 틀려. 잘못 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그럼 맥락적이다. 그래서 어때? 왜냐하면 이렇게 쓴단 말이야. 왜냐하면 구성주의는 이번에는 꼭 객관지란만 쓰지 말아도 구성주의는 지식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상황과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고 본다. 특히 비구치기 이렇게 써줘도 되겠지?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되고 비구치기 이야기는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쌤 뒤에 쓸 말들이 굉장히 풍부해지지. 뭘 하니까? 객관주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객관주의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통적 인식론이니까 객관주의란 말이 또 뭐가 되면 조금 걸리면 전통적 인식론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여기 인식론은 지식론입니다. 그래서 요령이야. 쓰는 요령. 왜 선생님들 빨리 이걸 못 써? 왜 못 써? 뒤에 쓸 말이 없어. 쓸 말이. 답은 아는데, 그러니까 너무 뼈만 하기는 좀 그렇잖아. 구성주의 지식과는 지식이 구성된다고 한다. 첫째. 둘째, 지식 맥락적이라고 한다. 셋째, 지식 가변적이라고 한다. 못 쓰지, 그 다음? 그럼 한 3줄 써라, 3줄. 그럼, 논하라고 그랬는데, 논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방금 같이 이런 것들을 빨리 생각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쌤들은 다 알겠죠? 물론 이렇게 다 썼겠죠? 네 생각이고. 좋아. 두 번째.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 내용을 뭐 한다 그랬어? 교육 내용에 재구성과 통합이 일어난다 그랬어. 근데 이걸 뭐하고 연결시키래? 2009 개정교육과정이 왜 그런지, 특히 2009 개정과정에서 왜 이런 통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쓰라고 그랬죠. 왜 그러는지. 그럼 2009에 뭔가 개정됐으니까 그러겠죠. 다른 교육과정보다. 여러분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의 재구성 통합 또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관련된 조치들이 뭐가 있었어? 니네 학교가 알아서 할 것들이 뭐가 있어? 차량 휴일 정하는 거야. 교육 내용 정하는 거고 상관없는 거고. 뭐가 있을까? 그래, 집중일수세. 그것보다는 제일 큰 게 20% 증감이야. 선생님 봐. 만약에 교과서가 있는데, 그게 교육 내용이죠. 교육 내용이 있는데, 자, 과학을 20% 줄이래. 그리고 수학을 20% 늘리래. 그렇게 하기로 했어. 증감하기로. 과학분에서는 줄이고 수학에서 늘리기로 했으면 당연히 교육 내용으로 뭐 해야 되겠어? 압축해야 되겠지.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수학은 뭐 해야 되겠어? 좀 느려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심각해? 두 번째, 집중의 수제는 어때요? 쌤, 집중의 수제는. 우리 쌤들이 이걸 전부 다 뭘로 많이 생각하냐면, 그치, 총론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강론에서 생각해. 지금 교육학은 총론에서 답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집중의 수제도 마찬가지야, 쌤. 한 학기에, 한 학년에 다 이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 그걸 고려해야 되니까 교육 내용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해야 되고, 교육 내용을 다시 순서대로 좀 재구성을,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좀 재구성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블록 타임제만 하더라도, 쌤, 자, 매주 1시간 가르치는 것을 갑자기 3시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훨씬 다시 재구성을 해야만 교과 내용이 아니라 그걸 다시 3시간 안에 그걸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재구성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잖아. 그 다음 거기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학년군제도 들어왔고, 학년군제 들어와서 여러분 중학교를 1, 2, 3으로 묶어버렸죠? 또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교과군 들어와서 교과 간에 통합을 시켜버렸죠? 이런 것들은 다 뭐하고 관련되겠어? 단위학교에서 다 뭘 바꿔야 되겠어? 교육 내용을 통합하고 재구성해야 되겠죠? 여기에다 창체활동, 물론 창체활동은 국가에서 딱 정해준 게 없지만 창체활동도 단위학교에서 재구성 통합하는 대표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 자율화와 관련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재구성 통합과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창체활동도 출제자가 의도한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가도 괜찮고, 여기에 통합교육을 넣어도 크게 틀린 건 아니고, 창체나 통합교육. 쌤, 창체활동도 사실은 단위학교에서 다시 다 만드는 거잖아. 그 다음, 뭐가 있겠어? 통합교육. 쌤, 이런 것들을 썼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물리쌤은 썼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다시. 자, 우리 영양쌤은 썼을 것 같아. 그쵸? 아니, 우리 쌤은 썼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너 왜 날 믿니?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자. 그쵸. 진로교육이 강화되면서 진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재구성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쌤, 최근에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준 조치들과 내용하고 잘만 연결했으면 그런 것은 틀렸다 할 수가 없지. 이런 것들은 쌤, 실제로 채점 용지를 보면, 실제로 채점하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용지를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하시는, 그러니까 출제 채점하기 전에 모이죠. 모여서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쭉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특히 단위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어떤 것들을 자기들이 다시 만들었는지 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채점해 줄 수 있어. 진로교육을 강화해서 진로교육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은 또 강화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방법들이,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가? 해야만 되죠, 사실은. 표정들이 어둡네. 안 썼어? 어디 한번 그래도 내용을 보도록 하죠. 3번은 정답이 없어요. 이건 정답이 있어, 쌤. 이런 것들은 정답이 있지. 만약에 여기다가 객관적이다, 보편적이다, 이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정답은 없지만 이 교사하고 김 교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구성주의 수업을 하는데 부딪히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만드는 거. 그 다음 실제로 이걸 우리가 교육과정을, 객관주의 교육과정은 다 미리 계획할 수 있잖아. 근데 구성주의를 하다 보면 학습자 중심이고 학습자들이 어떤 순간에 어떻게 문제에 부딪힐지 모르니까 미리 계획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조나스 모형 같으면 뒷과 캐리 모형은 뭐가 되어 있는데, 객관주의 모형의 뒷과 캐리 모형은 절차 다 정해져 있는데 구성주의 모형 보면 그냥 뭐만 제공해줘.
그렇지 환경만 제공해 주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어렵겠지. 순서가 있으면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순서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사, 김 교사, 이 교사는 구성주의 어려움이죠, 지금. 그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무엇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구성주의는 우리가 지식기반사에서는 구성주의 수업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또 현재 왜 실행이 그렇게 안 될까? 학교 현장에서. 쌤들이 내년에 학교에 딱 갔을 때 구성주의 수업을 진짜 할 수 있을까 이 말이야. 사실 많이 안 행해지고 여전히 객관주의 수업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생들 인재를 위하고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구성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긴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왜 안 이루어지냐?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봐. 이런 답들은 자, 먼저 한번 생각해봐. 교육청은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 왜 안 이루어질까? 이런 거 어때? 구성주의에 대한 모형이나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많이 듣지만 우리나라에 맞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외국 걸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구성주의 모형이나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면 좋겠죠. 그 다음 이건 어때? 지속적인 컨설팅. 지속적으로 교육 지원청에도 컨설팅 해줘. 세 번째 쌤 봐봐. 관련 자료를 제공해줘. 이것도 괜찮죠. 관련 자료 같은 거 제공해주면 지속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조금 세부적인 건데, 이게 이제 비구조화된 문제를, 자 봐. 이게 비구조화된 문제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겠잖아. 그럼 그런 것에 대한 결정하는 중간 척도 같은 걸 개발해봐. 이 정도 만들면 비구조화 정도에서 어느 정도다. 이런 척도가 개발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좋겠지.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수행평가 같은 거 또는 성취평가제 할 때 우리가 이거 몇 점이지? 이렇게 할 때 성취평가제 보면 글짓기는 잘하고 무엇은 어떠고 이렇게 국어 쓰임 같으면 그런 거 있으면 A를 주라. 근데 B는 여기서 딱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러면 B를 주라. 이런 거 보면 어때? 훨씬 A, B를 주는데 쉽겠지. 근데 봐. 자, 해답은 없고, 뭣도 없으면 가장 비구조화되어 있고, 무엇은 있는데 무엇은 없으면 이건 그래도 비구조화된 문제고, 근데 이 정도 넘어가면 구조화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만드는데 어렵지 않겠지? 됐어. 쌤들 굉장히 고민하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죠? 자,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건 어때? 자기 연수.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기 연수 하고 싶지 않지만 해. 그냥 한다고 뽑아줄 때까지는 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런 것도 괜찮았어요. 동료들 간의 경험을 공유해 보는 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현장에서 중요하냐면 제가 만약에 구성주로 수업을 했어. 근데 단점도 많겠잖아. 근데 우리 쌤이 또 수업을 한대. 그럼 나하고 경험을 공유하면 내가 했던 시행착오는 상당히 줄일 수 있잖아. 그렇죠? 또는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초용교사 같은 경우는 그치 우리가 무슨 수업이라 해요? 멘토링 수업 같은 것에서 자기가 뭐 해보는 것도 좋겠어. 학교 차원에서 또는 교사 차원에서 이런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면 좋겠죠.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쌤 이건 답이 없다는 게 이런 것들은 딱 정해놓으면 만약에 쌤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이나 교사는 어때야 되냐 한번 해볼까? 자유학기제라고 나왔어. 이번에 있는 구성주의가 아니라. 그럼 교육청에 돌려 자유학기제에 해당되는 모형을 뭐하고 개발하고 보급하는 좋지. 자유학기제에 대해 지속적인 컨설팅 좋죠. 안 좋아? 자유학기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준다. 어때? 좋잖아. 그러니까 쌤파 이 가장 중요한 건 논술에서는 통합되어 있다는 거야. 이 답은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이걸 머리를
쳐야 돼,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A를 외워서 A를 쓰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나올 턱이 있나? 객관식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관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통합적이고 융통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주관식 시험을 본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해야 되겠어? 선생님들이 조금 유연하게만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금방 답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실제로 제가 답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한번 구성해 보고, 자, 서론, 본론, 결론, 답을 한번 제 구성해 보도록 하죠. 자, 쌤, 실제로 한번 써보면 이렇습니다. 자, 서론에서, 자, 이거 어떤가 봐.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해 있고, 그쵸? 도래에 따라서 교육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됐고, 대표적인 패러다임이 객관주의 교육관에서 구성주의 교육관으로 변화이다. 너무 빨라? 굳이 적을 필요 없잖아. 그대로 답대로 쓰려고. 자, 지식기반사의 도래로, 그쵸? 교육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됐고, 그 대표적인 애가 뭐라고? 대표적인 형태가 객관주의에서 구성주의로 변화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구성주의의 정착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쵸? 제시문에서 그게 나와 있잖아. 예? 자, 학교 현장에서의 정착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예? 예. 이러한 맥락에서 선생님 여기서 끝내야 돼. 그럼 이거 다 못 써. 그냥 이렇게 중요한 문제도 쓰고 또는 어려운 문제도 쓰고 이러한 문제, 이런 맥락에서 이런 관점에서 제 지문을 분석해보고 새로운 방안은 또는 교육청 방안들이 있었잖아. 개선 방안 또는 정착 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러면 되겠죠? 쌤, 서론 점수 안 나오는데 이걸 20분, 30분 써? 지금 몇 분만 했었어? 1분 걸렸나? 지금 1분 걸렸어요? 2분? 그 다음, 본론을 쓸 때, 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쌤, 이렇게 해줘야 돼. 채점 편의상 이렇게 쓰라고 그럽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 우리가 2차 전공을 쓸 때는 1번, 2번 두 문제 나오잖아. 2시간 주고. 그럴 때, 여기에 이제 적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그럼 거기는 분명히 서론 쓰고 1-1, 1-1 표기를 해라 그래. 근데 교육학은 한 문제 나오니까 당연히 한 문제는 1로 나오면 1,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뭐 하겠어? 서론 쓰고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해를 해놓고 어때? 자, 기억의 수업은 무엇에 해당된다? PBL, 문제중심 수업에 해당된다. 문제중심 수업의 기본 이론은, 바로 기초 이론은 뭐다? 구성주의 수업이고, 따라서 구성주의 지식관에 관한 물음이다. 그쵸? 지식관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러한 지식관의 특징은 첫째, 지식은 구성된다는 점이다. 첫째, 지식은 구성된다는 점. 그걸 또 다 쓰려고 그러죠. 힘들잖아. 그러면, 자, 쌤, 여기 봐. 우리 쌤들은,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신 쌤들은 좀 알겠지만, 첫째, 지식은 구성적이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쓸 게 없어. 그쵸?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부연해서 놓은 걸 제시해 주면 되니까,
또는 다시 말하면 그러면 되는데, 즉 객관적 지식관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지식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본다면 구성주의 지식관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한다고 본다. 자, 쌤, 좋죠? 둘째, 지식은 맥락적이라는 점이다. 맥락적이라고 본다. 지식이 맥락적이라고 본다. 응? 왜냐하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자, 지식은 맥락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해석학적 관점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그럼 되겠죠? 그냥 해석적 관점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철학적 기반으로 해석학, 현상학, 포스트 모더니즘 다 들어가니까. 그럼 되겠죠?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만하고. 그러기 전에 만약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 셋째. 지식이 가변적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거 쓰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시간을 딱 보니까 많이 좀 넘어가려고 그래. 그럴 때는 여기다 또 논걸 쓸 필요 없잖아, 이제. 2개 정도 써줬는데. 지식은 가변적이고, 그 외에도, 그쵸, 셋째, 지식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며, 그쵸? 탈정형성을 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또는 쌤들이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 혹시 이걸, 자, 구성주의의 기본 이론이 되는 피아제하고 비고츠키를 들어서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지식권을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쓴다 그래서 꼭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것도 맞은 겁니다. 대신에 지식관에 치중해야지 학습자관 같은 거 쓴 사람들은 답 없습니다. 여기다 괜히 구성주의란, 이건 뭐 구성주의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출제한 사람은 지식관 정도 알면 구성주의는 안다고 생각하고 출제를 하겠죠? 그래서 구성주의란 그렇게 쓰면 감점은 안 줍니다. 근데 점수 안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걸 낭비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 하나하나를 쓸 때 아주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합 재구성하는 것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 단위학교에서 20% 증감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부연해서 설명해 주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각 학교마다 강조되는 교과, 증가되는 교과, 감소되는 교과에 뭐가 필요하다? 교육 내용은 재구성, 그쵸? 또는 압축, 통합,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번째는 해서 쓰면 되겠죠? 두 번째는 집중의 수제나 블록 타임제가 실시된다는 점입니다. 집중의 수제나 블록 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쌤 여기에다가 그냥 집중의 수제랑 그런 거 안 써도 돼.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쓰지 말고 집중의 수제를 뭐 난 하지 말고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거의 이 한 교과를 마치는 집중의 수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교과 간 통합이 필수적이고 통합이나 재구성이 필수적이고 블록 타임제도 두세 시간에
시간을 들여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외에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쓰든지 하면 세 번째까지 쓰고 그 외에도 이렇게 써도 좋겠죠. 근데 6점이니까 될 수 있으면 세 번째까지 해줘. 세 번째는 어떤 거다. 학년군 또는 교과 문제의 도입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뭐 이건 뭐 잘 썼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 자, 이제 이걸 써놔야지. 김 교사가 이 교사가 겪고 있는 것은 바로 구성주의 수업, 문제중심 수업이라고 해도 되고, 구성주의 수업의 현장에서의 적용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긴 해. 김 교사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이 교사는 수업을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구성주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구성주의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일어나시기 바라고. 알람입니까?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의 개선 방향을 본다면 먼저 이 어떤 건 그치 몇 개만 써도 돼요. 그치 우리가 구성주의 수업에 대한 모형을 개발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또는 특히 또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특히 지금까지 이 소개된 것들은 거의 이론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어때? 그 뒤에 이제 선생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다음 지속적인 컨설팅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도 되는 거고. 이해됐어? 이제 이걸 첫째 둘째를 너무 일리해서 남발했다고 생각해서 뭐 세 번째 그냥 이렇게 쭉 연결해서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세 번째로 첫째 둘째 해야 채점하는 사람도 어때? 그냥 쫙쫙 보고 채점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방금 제가 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 왜냐하면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 뭘 제시해주고 있어. 논거를 제시해주니까 왠지 논술 같죠?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세 번째 문제를 서술을 하시오.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써버리면 돼. 첫째,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구성주의 수업의 모형을 개발 보급해 주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논하라고 그랬으니까 약간 뒤에는 이야기해 주면 한두 개만 해줘. 그것도 뭐하게 다 해주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나는 논하고 싶은데 네가 물어보는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개 하고 끊어버리면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쭉 이해했었으면 되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은 무엇으로 되겠어? 결론은 구성주의 수업은 미래의 사실은 어떤 거야? 미래의 방향이고, 그치? 미래 수업의 방향이자 지침이 될 수 있겠다. 또는 나가야 할다. 이게 좀 그렇다, 그죠? 그냥 편하게 써. 뭘 문제가 있어, 그치? 그런데 이런 건 실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적용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교사들의 무관심이나 학부모의 반대가 현실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쵸? 또는 현실적인 문제다. 현실적인 문제다. 네. 그래서 그 필요성을 교육 공동체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역량을 구성적 관련된 핵심적인 역량을 키워갈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써줘도 되고 그냥 요약해도 되고.
그런데 점수 안 가는데 서론하고 결론을 뭐 한다? 엄청나게 쓰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야? 그쵸? 혼나야 되겠죠? 혼나야 돼. 자.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봤는데, 오늘 결과는 아마 점수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서울 봐도 그렇고, 점수들이 별로 안 좋아.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지금까지 실전 문제 풀 때까지는 거의 제가 서로 간에 우리가 답을 이야기해보고 썼기 때문에 아주 퍼펙트한 답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설명이 전혀 없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실력을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지원한 900명 중에서 왜 750명이 꽈락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 선생님 진짜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75%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그렇게까지는 잘 쓰는 건 아니겠다. 제가 우리 쌤들이 실전 문제 쓰는 거 보고, 우리 쌤들은 정말 이런 문제 나오면 막 오늘 또 깔끔하게 쓰겠는데 했는데, 서울 수업에서부터 기대가 무너졌어. 네? 그래서 아직도 쌤들이 이런 상태인 것 같아. 지금까지 쭉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들은 여기만 넘으면 되는데, 마치 여기 앞에 있는 사람, 거울 앞에서 누님 같은, 그쵸? 국화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맞습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데, 구우쌤 맞아? 구우쌤 어디 갔지? 찾기 힘드네. 하문쌤, 좋아. 시조도 있으니까, 하문쌤 어때? 맞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수준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준에 있을 거고, 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쌤 전공에서도 이런 쓰는 방법들을 잘 응용해서 생각을 해봐. 전공에서도 책에 있는 내용을 절대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실수 안 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쌤들이 이거 배웠던 것들을 잘 응용하시기 바래. 그래서 제가 거듭말하죠. 필요성을 써라. 그쵸? 장점을 써라. 특성을 써라. 똑같이 다 써버려. 필요성이 왜 필요한지 뭐한지 그런 것들 다 생각 않고 모든 걸 다 써버리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 이런 것들 잘 구분하고 전공에서 잘 적응해보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완전히 시험이 논술로 바꿔졌다는, 주관식으로 바꿔졌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공도 절대로 그냥 암기, 옛날식 암기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입장에서, 쌤 표준 답안들을 쭉 만들어갈 생각이야. 쌤, 이건 우리 쌤들이 일부러 왜 프린트를 안 하냐면, 이런 표준 답안들을 만들어서, 만약에 뭐 할 때 급한 상황에 쓰려고 한단 말이야. 그쵸? 이를테면, 굉장히, 문제를 딱 봤는데, 아이고야. 전혀 의외의 곳에서 나왔어.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대처를 하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치? 최소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는 답하면 몇 점은 건진다. 그렇죠. 12점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답안을 만들어 가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쌤 저랑 같이 뭐 하면 좋겠어?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 암기. 같이 암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암기. 자, 그래서 시간표를 적어보면 이제 지금 아마 9시에 하면 좋겠어. 시험을. 제 바람이야. 왜냐면 9시에 하면 좋은 이유가 뭐 때문이야? 시험을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은 9시에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9시만 되면 뭘로 바꿔야 돼 얘기했어. 교육학 타임으로 바꿔져 있어야 돼. 9시부터 몇 시까지는? 10시까지는. 그치? 근데 여기 사정이 좀 있으니까 좀 이야기 좀 해보고, 9시부터 10시까지 시험을 만약에 본다면, 이를테면 10시 10분부터 풀이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 이 풀이가 끝나면 뭐하고? 이런 표준답안, 이런 표준답안하고 그치, 암기를 하도록 하죠. 표준답안과 암기. 그 다음 2시부터 또 3시까지 시험 본단 말이야. 3시부터 풀이를 할 거고, 그쵸? 끝나면, 이 풀이 끝나고 나면 바로 첨삭을 할 거예요. 1교시는 제가 첨삭을 해주고, 2교시는 뭐 할 때 쓰려고 하냐면, 서울, 부산, 대구 다 모아서 순위를 매겨볼까 합니다. 점수에다가 순위. 그치? 그래서 2교시에 보는 것은 이름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쵸? 자기만의 기호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별명도 좋고, 그쵸? 자, 우리 쌤 별명 뭘로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순위를 쭉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치? 그래서 부끄럽다 그러면, 그렇죠. 한 번은 그래도 내보고, 부끄럽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지, 그래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리고 11월 달은 다시 쌤, 지금까지 기출된 걸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정고시 기출되어 있는 것들 있죠? 기출 분석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볼 생각입니다. 최종 정리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쌤 오늘 나눠드릴 거야. 아마 오늘 우리 쌤들이 제본 하나 공짜로 받을 거야. 공짜가 중요해. 공짜 쓰나? 공짜. 7, 8월달 실전 문제하고 5, 6월달 동영 문제를 나눠드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할 때 거기에서 꼭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같이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렇게 나눴으면 우리 쌤들이 공부 안 해. 모아놓긴 하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언제 배웠던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걸 체크를 해서 여기와 같이 볼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막판은 왜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지 알죠? 기출문제하고 우리가 했던 실전 문제. 10년 넘게 기출하면 사고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걸 보고 가면 아마 어디서 본 문제인데 아주 익숙한데 하고 편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그렇게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 뭐야 멘붕이 왔을 때 편하게만 쓸 수만 있다면 선생님들은 분명히 단언컨대 교육학에서 8점 이상 차이를 낼 거라고 봅니다. 교육학에서 8점 이상만 차이 내면 당연히 전공은 누구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8점 이상 내기 어려울 거라고 봐. 물론 우리 쌤들이 뭐 전공 워낙 잘하니까. 자, 그래서 합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죠. 좀 쉬었다 그러면 표준 답안부터 하죠.